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도쿄를 찾은 이유는 바로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하던 일본과 갑작스럽게 회담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지역 안보 위협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을 최고의 동맹국이라고 지칭하면서 간절하게 한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 들렀습니다. 불과 20시간 정도 머문 국빈 방문이었지만 한국의 외교 안보 전체를 휘젓는 태풍의 진원지로 평가받았죠.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놓고 개입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중립국인 스웨덴이 올해 2월 나토에 32번째로 가입한 것도 이와 같은 불안 속에서 내려진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스웨덴이 그동안 지켜온 200년 중립국 역사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 하나로 사라진 셈인 거죠.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이번 한미일 회담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국 국방수장이 일본을 찾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으로 인해 한일 군사협력에도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 평가 내리고 이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간 3국 국방장관회의는 주로 아시아 안보회의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등 다자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렸으나 이처럼 한미일 어느 한 국가에서 만나는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한일 안보 협력은 껄끄러운 한일 관계 때문에 미일 양자 협력의 기초에 미국이 매개 역할을 해먹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새롭게 변화될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는 소통 구조도 갖춘 3자 협력 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당장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도 안보 협력 제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중이죠. 사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며 이야기도 섞지 않으려고 냉대해왔습니다.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여러 부문에서 사사건건 한국과 대립했으며 때로는 일반 국민들하고도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의견 대립의 저변에는 일제 강점기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한 민족적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의 역사의식이나 국민성에서 한국 강점기, 한국의 지배국으로서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둔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때문에 해방이 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일본은 한국을 지배국이나 기술적 후진국으로 생각해 여러 가지에서 무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매년마다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벌써 20년째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또 방위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당선 확률 상승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전해지자 일본은 돌연 꼬리를 내린 모양새로 회담을 갖자고 달려드는 판국인데요. 한마디로 한국 내 핵무장론으로 인해 일본의 경계감도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때는 기습 수출 규제와 그에 따른 WTO 제소 등으로 맞붙을 정도로 한국과의 갈등이 컸으나 한국을 견제하는 것만으론 세계 경쟁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서 바라본 한일 관계는 어떨까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 복원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상호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 나아가 일본 정부는 1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는데요.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최근 달라진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명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국 관련 사진을 지난해 1장에서 올해 4장으로, 관련 내용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각각 늘렸는데요. 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도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이 펴낸 통상백서는 지난해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와 협력을 우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일본 통상백서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다루는 페이지가 별도로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협력자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확고해진 것은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부터였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곧바로 일본과 수출 규제 해소 작업에 착수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은 그해 4월과 7월 상대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복원했죠. 또 WTO에 제기한 무역 분쟁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올해 4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사이토겐 경산성 대신의 만남으로 이어졌는데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한일 산업통상 장관회담이었죠. 산업부와 경산성은 친선 축구대회도 열어 실무자 간 교류도 재개할 정도로 친밀함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런 움직임엔 한국의 핵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미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흥미롭게도 미국에는 한국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존재합니다. 주로 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원들이나 전직 관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의견들이 상당하죠. 한반도 핵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싱크탱크 연구소 더그 벤도는 한국 핵에 대해 칼럼을 써냈는데요. 거기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핵에 직접 맞서 싸울 생각이 없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핵을 허용해 북핵에 대한 남핵으로 미국의 튈 핵공격을 막아야만 한다는 논리인데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국가 존망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을 대신해 북핵에 맞설 나라에 허용해주는 핵이란 의미이죠. 한국 핵무장이 허용될 경우 미군의 위상이나 기능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군이 북핵에 맞서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곧바로 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보도되는 워싱턴발 한국 핵무기 용인 뉴스의 대부분은 더그 벤도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핵무장 문제를 언급한 인물 가운데는 트럼프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때문에 일본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허투루 듣지 않고 주시하는 상황이죠. 올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 핵무장에 대한 모범 답안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는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회담을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인데요.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방산 무기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자 가장 놀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에 자신들도 뜬금없이 무려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겠다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에 없이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바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다시 생각해볼 계획이라며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뒷짐을 지고 있어 일본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장면은 2024년 7월 26일 한창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던 이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NATO군과 러시아의 첫 번째 교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 수십 기가 루마니아 영토의 11km 이상을 기습 침범하자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군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고 러시아 자폭 드론들과 교전 후 최소 1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넘어 NATO 국가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K9 자주포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는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만만한 루마니아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도발은 프랑스 파리올림픽 시즌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세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쏠리게 만들려는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루마니아와의 교전은 1949년에 NATO가 창설된 이후 최초로 러시아군과 NATO가 교전한 사례였고 유럽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NATO와 러시아의 교전으로 유럽의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영국 육군군의 수장은 3년 내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언급해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의 신임 육군 참모총장인 롤런드 워커 참모총장은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영국은 지금 격변의 축으로 인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적대 세력에 의한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의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마 전쟁 이후 러시아가 객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하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 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원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커 참모총장은 중국은 대만 탈환을 노리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 나라 간 무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향후 3년 이내에 이들이 초래하는 위협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커 총장의 연설에 앞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주 향후 10년간 방위 강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존 힐리 국방장관은 현재 영국군이 속이 빈 상태다 군내에 지속되고 있는 조달품 낭비와 사기 저하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재 영국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느낄 정도로 조급한 상태인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영국군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할 태세를 보인 것입니다. 즉 당장이 급한 영국 입장에서 언제 될지 알 수조차 없는 일본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무의미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차세대 전투기의 컨셉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1일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는 세계국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콘셉트 모델을 영국 판버러에서 개최 중인 판버러 국제에어쇼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 새롭게 전시된 차세대 전투기의 콘셉트 모델은 외양은 과거 공개된 모델보다 조금 더 세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세계국은 자신들이 공동 개발 중인 이 전투기는 6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속도 2495kmh보다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국 BAE 시스템스는 이 전투기에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대화형 조종석, 현재 시스템보다 1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세 나라의 공동 개발 전투기가 실제로 성공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와 이 프로그램은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영국 이탈리아과
F2 일본 등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은 방산 프로젝트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삼국 정부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 정부 간의 조정 사항이 많을 뿐더러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약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약 21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해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과거에 약속했던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이 실행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들은 아예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집권 노동당이 이 3국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초 출범한 노동당 키어 스타머 정부는 지난 14년간 보수당 집권 기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 전략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판버러 국제에어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 전략 재검토에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의제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이것 템페스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영국의 신임 스타머 총리가 전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국방 전략 전면 재검토와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스타머 총리가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젝트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의 기술력을 등에 업고 전투기 수출의 길을 가려고 했던 일본의 꿈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개발될지, 진짜 개발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건 한국산 무기입니다. 얼마 전 푸틴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외무차관은 또다시 한국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히 러시아를 겨냥한 어떠한 행동들도 적절한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유독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흘러들어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전 성능은 물론 검증되었고 물량 생산 능력까지 있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악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3국 공동개발 전투기의 컨셉트 모델을 공개하며 주목받고 싶어서 안달한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핵심 기술을 대거 선보이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AI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적용된 주력 기종과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 NACS를 선보이는 영상을 시연했는데요. 또한 미래 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에 무인 전투기우 CAV 및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의 공중발사 무인기 ALE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공개해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을 한국관에 집중시켰습니다. 한화는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엔진 시제품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화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및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5,000파운드 LBF급 이상을 목표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 중인데요.
에어존에는 한화 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수출 계약을 맺은 능동형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도 전시됐습니다. 이곳에서 한화는 경공격기, 무인기, 소형 항공기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AESA 레이더를 소개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영국은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서리대학교와 글로벌 우주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이용해 영국 위성을 올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두 기관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서리대는 1979년 우주센터 설립 이후 소형 위성을 자체 제작했고 199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 공동개발에도 참여한 곳으로서 영국 우주산업의 대표 대학입니다. 이처럼 영국의 찜찜한 태도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영국은 분명 일본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사이 영국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국제 정세는 그저 뉴스로만 보고 듣게 되는 먼 이야기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이란, 이스라엘 등 불안정한 정세를 가진 국가들의 결정이 실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는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대전환의 시대가 찾아왔다. 팬데믹 이후 세계를 덮친 메가 트렌드와 정치 세력의 변화는 각국의 불을 재편하며 개인의 계급 사다리까지 뒤바꾸는 위협이자 기회가 되었다. 격변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해야만 커다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첨단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자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기 위한 수순 중 하나인가? 일본이 급기야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안팎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물론 없습니다. 일본이 수출 가능하다고 결정한 기종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투기는 2035년이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서두르는 배경엔 최근 단숨에 글로벌 방산 강국의 대열에 오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방산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거르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배가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일본은 과거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사업마저 포기했을 정도로 항공 기술력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미쓰비스 스페이스 ZMRJ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 2008년 제트기 사업화를 시작해 2013년 첫 제트기를 고객사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과 부품 조달이 어려워 지금까지 6차례나 납품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개발을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간만 끌어서 이제 최신이 아닌 노후화된 장비품 외에도 해외 부품 제조회사들도 이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에 맞춘 생산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취향에 필요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형식 증명을 취득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형 제트기 개발 사업에 들인 돈은 무려 1조 엔, 9조 5,979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돈이 이렇다는 것이고 사업을 접지 않으면 추가로 수천억 엔이 필요해 결국 채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2008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80인 내외의 일본 최초 상용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를 개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이 자체 개발했던 프로펠러 여객기 YS-11 이후 일본 최초의 민간 제트 비행기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계속 지연되었고 300대의 주문을 받아놓고도 납기를 무려 6차례나 연기했고 개발 완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2020년에는 미국 항공기 리스 회사인 에어로리스가 미쓰비시와 체결한 스페이스제트 20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미쓰비시의 스페이스제트 개발 사업은 동결되었고 이제야 포기를 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 제트기 개발 사업은 포기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경영 악화가 심각해졌고 그 여파는 다른 계열사에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알짜로 불리던 미쓰비시 자동차의 지분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첫 국산 제트 여객기 MRJ의 개발 지연에 이어 조선 및 화력발전 사업의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해 주력 사업과 관계가 적은 미쓰비시 자동차 주식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차는 1970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동차 부문이 독립한 회사지만 연비 비리 등의 문제로 경영위기에 빠진 이후 2016년 닛산 자동차 그룹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또 다시 제트기 개발 프로젝트에 재도전하겠다고 나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돌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를 가동시켰습니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등 최신혜로 꼽히는 전투기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아직 콘셉트는 명확하지 않지만 5세대기의 스텔스기에 더해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 수집, 무인기와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미사일 제조업체 MBDA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등 영국을 중심으로 600여 개의 영국 기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언론인 니혼게이자이조차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공동개발 상대국으로 미국이 아닌 영국과 이탈리아를 택한 것은 미국이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방위 장비품 개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럽식 공동개발은 분명 개방적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가 요구하는 선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개발비 부담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40%, 이탈리아가 2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제조 능력은 일본, 이탈리아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일본과 굳이 손을 잡은 이유는 돈 때문일 겁니다. 만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비만 되는 역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쓰비시의 욕심을 끝이 없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의 훈련기 공동개발도 타진 중인데요. 여기에다 차세대 여객기 개발에도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 산업성과 기업들이 약 5조 엔, 약 44조 원가량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수소 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여객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여객기와 6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목표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는 그동안 전투기를 뜯어서 부품을 교체하려면 미국이 지정해둔 일본 시설에 맡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은 부품을 교체하며 우리 정보가 일본으로 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부터는 한국 공군이 직접 한국에서 이런 정밀 정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공군은 39대의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총 사업비 4조 2,600억 원을 들여 추가로 F-35A 20대와 관련 장비를 2028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와 함께 총 사업비 증액 없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정비는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스텔스 돈류 도색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고급 기밀인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F-35의 경우 야전 정비, 즉 기체 외부의 간단한 정비만 허용해 창정비는 일본에 세워지는 F-35A 동아시아 창정비 허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 창정비를 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국 방사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군 숙련 정비사 30여 명이 미국에 파견돼 전문 교육을 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창정비를 위한 시설, 정비창은 F-35가 배치된 공군 청주기지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외 업체에 의존해왔던 스텔스 전투기의 정비를 이제 우리 공군이 직접 수행하게 된 것으로 공군의 전투기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향후 성능 개량도 대단히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우리 공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잃은 셈입니다. 호주 질롱시에 만들어진 방산 공장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주권 방위 능력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2019년에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한 노동당의 무모한 결정을 뒤집었고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호주 상원의원 사라 핸더슨.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생산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구자 주포와 레드백을 생산하는 현지 공장 HACE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HACE는 한국 방산기업 중 최초로 지어진 해외 생산기지로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공장에서 오커스 AUKUS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및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동맹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유럽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방산 수출 전략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가장 큰 카드 중 하나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호주 HAC는 가장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하며 큰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K구자주포 53은 1조 3천억 원어치를 구매했고 앞으로 레드백 장갑차도 도입하려 하는데 한국은 루마니아에 이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현지 생산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호주에 거대한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한 것처럼 루마니아에도 이 같은 공장이 건설되어 최고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자국의 방위 산업과 지역 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23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유럽에서 루마니아는 레드백 전투 차량이 생산되는 세계 두 번째 중심지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마니아가 K구자주포를 도입하면서 초도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생산되어 현지 공급업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루마니아 방위 산업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레드백 공장이 건설되면 유럽의 생산 기지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야심찬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레드백은 폴란드가 지난 2022년에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먼저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2023년 7월에는 루마니아에서도 극비리의 레드백 테스트가 실행되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2차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때 레드백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지금 루마니아는 폴란드를 제치고
유럽에서 최초로 레드백을 생산하는 중심지가 되려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루마니아 내 사업 기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호주의 사례는 루마니아에게 좋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질롱시는 과거 GM,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지만 호주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생산 비용 상승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현지 생산에서 철수했습니다. 포드는 91년 만에 호주를 떠나면서 1200명의 직원을 해고시켰습니다. GM 또한 69년 만에 호주에서 철수하면서 2900여 명의 실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유지해왔던 질롱시의 경제는 이들이 떠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순식간에 인구 20만의 조용한 목초지 마을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화 HAC가 지어진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는 호주 연방정부가 한화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입찰 경쟁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입찰에서 승리한 빅토리아 주정부는 한화 공장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57억 호주 달러 약 5조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생산 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현지인 채용도 늘면서 향후 12년간 질롱에만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전문가들은 한화의 HAC에 국산 보병 전투 차량 129대가 공급되면 1.8억 연계의 직접 일자리를 포함해 약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한국의 1호 해외 방산 공장이 들어오면서 대반전을 이뤄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과 도시들은 한국산 무기 공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목격하며 루마니아를 포함해 많은 유럽국들이 한국 공장을 유치하려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 전력 증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남중국해에서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때문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온 호주가 육군 전력을 증강하는 것도 유사시 중국의 침략을 대비한 준비라고 했는데 한국산 K9자 주포에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쉽게 호주 대륙으로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군입니다. 호주는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해군의 대규모 건함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독일산 노후 호위함을 대체하는 3,000급 호위함 11척을 건조하는 계획으로 구매국에서 3척, 호주에서 8척을 만들 예정입니다. 무려 1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독일, 스페인에게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가장 치열한 경쟁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이번 호위함 수주는 양국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화오션과 HD한국 조선해양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앞세워 원팀을 꾸려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은 규모뿐만 아니라 캐나다, 폴란드 등에서 나올 다른 군함 수주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가 건조한 모가미급 호위함은 추정가 약 4억 달러로 한국의 대구급 충남급에 가까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뢰 제거 능력과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 등 각종 센서 성능이 우수하고 자동화율을 높여 승조원 90명 선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점도 강점입니다. 그런데 일본 모가미급의 가장 큰 약점은 해외 수출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일본은 해외에 군함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건조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 군사매체 ADM은 한화와 HD 현대중공업은 해외 군용 선박 실적이 많지만 미쓰비시는 없다고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업계 일각에선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납기일과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호주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예산에 2026년에 건조를 시작해 2029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에는 성능 가격 납기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납기와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그동안 납기를 맞추지 못해 큰 손실을 낸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과거 배를 만들 때 자주 불에 타는 대형 사고를 내왔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02년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건조 도중 전소되는 사고를 겪은 뒤로 여객선 산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중일 수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 크루즈선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11년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소속 아이다 크루즈사로부터 크루즈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유행에 민감한 크루즈 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마지막으로 크루즈선을 건조했던 2000년대 초반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객실 설계 단계부터 선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2013년 마무리 예정이던 선박 설계가 2015년에서야 완성됐습니다. 자재 조달에도 시간이 걸렸는데 일본은 크루즈 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재 대부분을 수입했습니다. 결국 미쓰비시중공업은 2013년 이후 매년 크루즈선 사업에서 손실을 봤습니다. 선박 건조를 마치고 인도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주요 기기에 결함이 발견되었고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소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재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미쓰비시중공업은 1000억엔에 수주한 크루즈선에서 2375억엔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2008년 소형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제트 개발 사업에 착수해 전일본 공수의 ENA와 일본항공 JAL 등으로부터 약 300대를 수주했습니다. 15년 동안 미쓰비시중공업은 무려 10조 원을 투자했지만 잦은 설계 변경과 생산 문제로 납기를 잇따라 연기했고 결국 지난해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일본 정부는 또다시 여객기 개발에 도전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앞으로 더 큰 참사를 예고했습니다. 일본이 호주 호위함 산업의 대표로 내보낸 미쓰비시중공업은 생산과 납기 등 모든 부분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무엇보다 건조 도중 화재가 나는 사고가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군함도의 가해자였던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전쟁 특수로 부활했는데 그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번 호주 호위함 수주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대표 미쓰비시중공업을 꺾고 보통 독일하면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하기 때문일 텐데 철강 기업 크루프크러, 현 티센크루프는 1811년에, 광학기업 자이스 GEISS는 1816년에, 산업기기 전문 보시비오 SCH는 1886년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 베텔스만 버털즈먼은 1835년에 창립했죠. 이렇게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면 그 어떤 기업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의미이고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메르세데스 벤츠도 저러한 기업들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1926년에야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제품에 시선을 주지 않는 이유도 오로지 최고만을 추구하도록 부지불식간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한 기술력의 독일 이미지가 한국 때문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깬 것은 독일 기업이 제품을 잘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배워간 한국이 잘 만들어낸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느낌이었습니다. 영국 제품을 복제한 제품들도 즐비했었죠. 그런데 쓰레기 품질의 메이드 인 저머니 상품들이 영국 시장으로 치고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질 좋은 영국산과 독일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 표시법 머천다이즈 마크스 액트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사용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지금 메이드 인 저머니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기술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 등등을 전부 아우르는 높은 기술력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했죠.
한국 역시 독일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 독일이었는데 지금은 고작 한국 제품을 따라 만드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IFA 인공지능 AI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뿐 아니라 독일의 보시 BOSCH, 밀레밀 등등 150여 개 국가에서 200여 개의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이 AI를 접목한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업체 중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이 참가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지만 그 중에는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이야 워낙에 우리 기술을 흠모해 베끼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유럽 가전업체 중 최고로 꼽히는 밀레밀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어리움 ARIUM인데요. 에어리움은 의류관리기로 2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 이오픈 기능을 적용했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를 장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내풍과 외풍을 동시에 이용해 옷에 주름을 펴주는 원리였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왜냐면 이 의류관리기는 LG전자가 2011년 출시한 스타일러와 꼭 닮았기 때문인데요.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의류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아예 유럽을 대상으로 신시장을 만들겠다는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에 불편했을 법하지만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류관리기 시장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등이 가세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칼 밀레칼 밀, 1869-1938화, 라인하르트 진칼라이나드 GINKAN은 1869-1939이 설립한 밀레는 유럽의 대표 가전업체입니다. 이뮨 컴플렉스를 출시한 상트 베르나르트보다 4년이나 앞서 설립된 독일 대표 100년 기업이죠. 워낙에 기술력이 특출나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가전이지만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컨셉이 먹혀 전 세계적으로도 명품 가전업체로 꼽힙니다. 예전 한국에서도 돈 있는 집에서 과시용으로 밀레 제품을 들여놨을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하죠. 그런 독일 대표 기업인 밀레가 LG전자의 스타일러를 따라한 에어리움을 내놓으면서 독일 기업이 이제 한국을 따라하는 시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많은 기술을 독일로부터 배우거나 전수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독일을 앞섰거나 대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무기 분야에서 도드라지죠. 일례로 잠수함이 그렇습니다. 인류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를 올린 잠수함은 아마 나치 독일이 개발한 유보트일 겁니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 총 2,500차례의 전투에 투입됐는데 무려 218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다고 하죠. 특히 당시 격침된 영국 선박의 90%는 전부 유보트에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은 멈추지 않았는데 유보트는 연합군의 물자 수송선을 침몰시키면서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죠. 윈스턴 처칠 1874-1965전 영국 총리도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독일의 패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 국가들은 전부 독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유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은 독일로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잠수함 역사에서 유보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 후 유보트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기술을 버리기 아쉬워 HDWHOWALDTSVVERK, 도이치 WERFT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톤급 209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뢰 탑재가 가능한 209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한국이 209를 도입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전두환으로 칭함 시절입니다. 1983년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역을 방문한 전두환은 북한이 미리 설치한 폭탄에 암살될 뻔했습니다. 이 테러로 충격받은 그는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로 칭함이 시작했다가 전두환이 중단한 현무미사일 개발을 이어감과 동시에 잠수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수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극비로 취급됩니다. 한국 역시 1983년 독자 개발한 150톤급 잠수함 돌고래 역시 극비리로 시작됐죠. 지금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형 잠수함에 해당하는 150톤 급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더 큰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하고 독일로부터 209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미국 귀에 흘러들어가면서 전두환은 쿠데타로 자신의 정권을 인정해준 미국에 미운 털 박힐 필요는 없다며 잠시 중단했다가 임기 말에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HDW로부터 209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1992년 마침내 한국 바다에 도착한 일본 잠수함에는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습니다. 1번함은 독일에서, 2번과 3번함은 옥포대우 조선소에서 건조됐죠. 그래서 이 잠수함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들에 장보고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기술을 가져와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중 으뜸은 단연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 2 배치 1입니다. 2021년 8월 취역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에서 8번째 3영톤 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6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함의 개량형인 한화오션의 DSM이 삼청과 일본의 다이게이급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수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의 기술을 전해준 독일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한국은 무장체계까지 전부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가장 큰 3영톤 급으로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죠. 특히 장비의 국산화율이 76%에 이르는 만큼 수출 시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권 및 수출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무엇으로 운반하느냐에 따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SLBM은 수중에서 발사되는 만큼 가장 두려운 탄도미사일인데 왜냐면 심해에서 갑자기 떠올라 미사일을 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SLBM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불편하기 마련인데 도산 안창호함에는 SLBM 발사대가 6기나 탑재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SLBM 발사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바다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로 기록됐는데요. 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에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기술력 강국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워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손기술을 가미해 이제는 독일을 넘어 기술력 최강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자신들을 뛰어넘은 한국을 보며 독일의 기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